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남자도 집안일 도와야 해요. 시대가 변해도 안 변하는 게 있어.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살림하는 거야. 아들이 제 집안일을 좀 도와주라고 했을 때 남편이 한 말입니다.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 세상이 망하는 줄 아는 남편과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을 할 때는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집안일도 함께 늘어났고 저는 남편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저는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손목을 다쳐 깁스를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빨래통에 있는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건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며 거절했어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자가 돈 벌고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거라면서요. 당신도 집에서 쉬고 있으니 이제 집안일을 해야죠. 국민연금 나오는 거 몰라? 나는 지금도 매달 돈 벌고 있다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남편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든지 이혼을 하든지 결정하라고요. 결국 남편은 이혼을 선택했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지만 다친 손목이 제 발에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집안일이 뭐라고 그냥 제가 참았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이진숙입니다.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 세상이 망하는 줄 아는 남편과 40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저도 이해하려고 했죠. 남편이 회사 다닐 때는 일하는 것도 힘드니까 집안일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그래도 생활비를 벌어오니까 제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은퇴했어요. 처음 며칠은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어야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남편은 소파에서 TV만 봤습니다. 문제는 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니 집안일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밥도 3끼 다 차려야 하고 설거지도 늘어났죠.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쓰레기 버리는 것만이라도 도와달라고.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 게 보기 좋냐며, 체면이 있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며 코웃음을 쳤어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제 와서 바뀔 리도 없겠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남편은 이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생일 축하 한마디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기대도 안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미역을 꺼냈습니다. 생일날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어야죠. 그래도 저녁엔 아들 부부가 온다고 했으니 기대가 됐습니다. 저녁 6시쯤 되니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지성이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며느리도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있었죠. 거실에 둘러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편도 마지못해 박수를 쳤습니다. 소원은 그냥 건강하게 살자고 빌었어요. 뭘 더 바라겠어요. 저녁은 제가 오후 내내 준비한 거였어요. 잡채, 갈비찜, 전, 나물. 생일이라고 아침부터 시장 가서 장 봐서 만들었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아들 오는 날이니까 힘을 냈습니다. 며느리가 맛있다고 계속 칭찬해줬어요.
지성이도 엄마 손맛은 최고라며 밥을 2공기나 먹었죠.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그릇을 치우려고 일어서니 지성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는 앉아 계세요. 생일인데 제가 치울게요. 지성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릇을 모아서 싱크대로 가져갔죠. 수도꼭지를 틀고 수세미에 세제를 묻히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거실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컸죠. 야, 사내 놈이 무슨 설거지야. 당장 내려놔. 갑작스러운 고함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지성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금방 끝나요. 지성이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남편은 더 화를 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채통이 있지 않냐고.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듣기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어요. 며느리가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지성이한테 가서 고무장갑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지성이를 살짝 밀어내고 자기가 설거지를 시작했죠. 지성이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옆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남자도 집안일 도와야 해요. 아버지처럼 하면 이혼당해요. 지성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시대가 변해도 안 변하는 게 있어.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살림하는 거야. 저도 속이 좀 상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면 당신이 설거지할 거냐고 말이죠. 남편이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돈이나 벌어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는 지성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는 집에서 집안일 하냐고요. 지성이가 할 수 있는 건 돕는다고 대답하자 남편은 혀를 찼어요. 못난 놈,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기가 죽어 사는 거야. 부엌에서 그릇 닦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왔어요. 손을 털며 어색하게 웃었죠. 곧 아들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한다면서요.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지성이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듣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당신 때문에 지성이만 곤란해졌다고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뭐가 곤란하냐고, 자기가 뭐 틀린 말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40년을 그렇게 믿고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져서 숨이 막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죠.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소리가 아침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TV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짜증을 냈어요. 밥 먹고 나면 그릇은 그대로 두고 다시 소파로.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죠. 견디다 못해 친구 순자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순자가 제안했어요. 복지관에서 장구 수업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65살에 무슨 장구냐 싶었죠.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따라갔습니다. 복지관 3층 강당. 처음 장구를 잡았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가죽을 치는 순간 가슴 속 뭔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먼지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장구 소리와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강사님은 60대 아주머니였는데
장구 치는 모습이 어찌나 멋있던지. 온몸으로 리듬을 타며 신명나게 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집에서도 베개를 놓고 연습했죠. 남편이 시끄럽다고 뭐라 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님이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에 복지관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을 해보자고. 떨리면서도 설레더라고요. 그날부터 수업 후에도 남아서 연습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연습이 한창이었어요. 장구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평소 같으면 진작 집에 갔을 시간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려는데 순자가 물었어요. 벌써 어디가? 제가 남편 저녁 차려줘야 한다고 하니 순자가 한숨을 쉬며 하루쯤은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내가 안 차려주면 굶을 텐데 하며 걱정했죠. 너가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구는 거야. 오늘 한번 늦게 들어가 봐. 배고프면 알아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겠지. 순자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65년을 살아온 사람이 정말 배가 고프면 뭐라도 해 먹겠죠. 결국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7시가 넘어서야 연습을 마쳤죠. 핸드폰을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3통. 다 남편한테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난리가 나겠구나 싶어서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부엌으로 갔더니 깜짝 놀랐죠. 설거지통에 밥그릇이랑 국그릇이 있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도 열린 흔적이 있었고요. 아, 혼자 밥을 차려 먹었구나. 안방으로 가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연락도 안 받고 뭐 하다 이제 들어와? 짜증 섞인 목소리였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했어요. 장구 공연 있어서 연습하다 늦었다고 하니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나와서 설거지를 했어요.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죠.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거구나. 다음 날 복지관에서 순자를 만났어요. 어제 어떻게 됐냐고 묻길래 집에 갔더니 혼자 밥 차려 먹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거봐, 배고프면 알아서 먹는다니까. 그러면서 순지가 자기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집안일도 똑같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자기가 필요하면 하게 돼 있어. 우리 남편도 설거지나 빨래는 절대 안 했거든. 그런데 내가 작년에 장염으로 일주일 입원했다가 집에 와보니까 빨래를 해놨더라고. 수건이 떨어졌는데 뭐라도 써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린 거지.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너무 챙기지 말라고. 내가 다 해주니까 안 하는 거라고. 적당히 하라고 했죠. 우리 남편은 절대 안 할걸? 제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순자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장구 연습이 있는 날은 일부러 늦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는지 투덜거리기만 할 뿐 알아서 해결했죠. 라면을 끓여 먹은 날도 있었고 김밥을 사와서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구나. 신기했습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장구 연습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공연이 2주 앞으로 다가와서 더 열심히 연습했죠. 팔이 떨어져라 장구를 두드렸더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 복지관을 나왔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지.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남편은 벌써 잠든 모양이었죠. 부엌에 불을 켜고 보니 설거지통이 난리였습니다. 점심에 먹은 그릇, 저녁에 먹은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싱크대 위에도 프라이팬이며 냄비며 널브러져 있었죠. 평소 같으면 씻고 잤을 텐데 오늘은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샤워도 못하고 대충 세수만 하고는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밥 달라며 저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알아서 대충 먹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남편은 뭐라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다시 잠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눈을 떴을 때는 햇빛이 방 안 가득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다 됐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허둥지둥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통을 보고는 한숨이 나왔어요. 어제 쌓아놓은 그릇들에 오늘 아침 그릇까지 더해져서 정말 산더미였죠. 그런데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설거지통 안에 있는 건데 우리 집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이었어요. 섬세한 무늬가 새겨진 비싸 보이는 컵이었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5년 전 지성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선물로 가져온 체코산 크리스털 컵 세트였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워서 아까워하며 한 번도 쓰지 않고 찬장 깊숙이 넣어뒀던 거예요. 찬장 문을 열어봤더니 역시나 포장이 뜯겨진 상자가 있었어요. 6개 세트인데 2개가 없었죠. 설거지통에 있는 것과 남편이 쓰고 있는 것.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침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 탁자에 바로 그 컵이 놓여 있었어요. 물이 반쯤 들어 있었죠. 여보, 이 컵은 왜 꺼냈어요?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물 마시려는데 컵이 없어서 꺼냈었지. 컵이 없다니요? 설거지통에 수십 개가 쌓여 있는데? 컵 하나만 씻어서 쓰면 되지. 이 아까운 걸 왜 뜯어서 썼냐며 제가 따지듯 말하자 남편이 신문을 탁 접었어요. 그럼 설거지를 제때 하든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안 한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5년 동안 아껴둔 걸 함부로 쓰는 게 맞나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싸워봐야 제 손해니까. 그냥 부엌으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이 욱신거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찬물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죠. 크리스털 컵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정말 예쁜 컵이었습니다. 빛에 비추면 무지개 빛이 났죠. 며느리가 신혼여행 갔다가 사왔다고 했던가. 스펀지로 살살 닦았어요. 혹시 흠집이라도 날까 봐 조심스럽게.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닦은 다음 다시 찬장에 넣어뒀습니다. 오후 2시에 복지관에 갔습니다. 오늘따라 장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잡고 나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있는 힘껏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세게 쳤어요.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옆에 있던 순자가 깜짝 놀랐나 봐요. 야, 무슨 일 있어? 오늘 유난히 세게 치네? 쉬는 시간에 순자한테 아침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5년 된 비싼 컵을 막 꺼내 썼다고. 컵 하나 씻기 싫어서 새 걸 뜯었다고요. 순자가 혀를 끌끌 찼어요. 네 남편도 참 대단하다면서 그 나이 먹고도 그 모양이냐고.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10년만 지나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설거지, 빨래 못해.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그러면서 설거지, 빨래가 싫으면 쓰레기 버리는 일이나 청소기 돌리는 것부터라도 시켜보라고 했습니다. 씨알도 안 먹힐걸? 제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못 고치면 너 죽을 때까지 혼자 다 해야 해. 순자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곰곰이 생각했어요. 남편이 배고프면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걸 봤어요. 라면도 끓이고 김밥도 사 먹고. 그럼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작은 것부터. 쓰레기 버리기 정도는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뀔까? 그래도 순자 말이 맞아요. 지금 안 고치면 정말 죽을 때까지 혼자 다 해야 할지도. 내 나이 65살. 운이 좋으면 20년은 더 살 텐데. 2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뭔가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찍부터 옷을 차려입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죠. 은퇴하고 나서는 친구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내려가는 김에 이거 좀 버려줘요. 남편이 쓰레기 봉투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친구 만나러 가는데 쓰레기 냄새가 배면 어떡해? 그러더니 봉투를 받지도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봉투를 문 밖에 던지듯 놔두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어요. 예상한 그대로였으니까요. 한숨을 쉬며 쓰레기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갔죠. 아침 일찍부터 쓰레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니 진이 빠졌어요. 무릎도 시큰거렸고요.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장구 연습을 가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순자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그냥 웃고 넘겼죠. 저녁에 남편이 술을 한잔하고 들어왔어요.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요. 이때다 싶었어요. 기분 좋을 때 말해야 들을 것 같아서. 거실에서 TV 보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나도 나이가 있어서 집안일 혼자 다 못해요.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면 안 될까요?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표정이 싹 굳어졌죠. 그리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섭섭했어요. 저도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일할 때 얘기죠. 당신 말처럼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집안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당신도 지금 집에서 쉬잖아요. 그럼 같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국민연금 나오는 거 몰라?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줄 알아? 내가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낸 거 돌려받는 거야. 나는 지금도 매달 돈 벌고 있는 거라고. 억지스러웠지만 뭐라 반박하기가 애매했어요. 국민연금을 돈 번다고 우기는데 어쩌겠어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다 늙어서 서로 돕고 살아야죠. 부부끼리 안 돕고 살면 누가 도와줘요? 애원하듯 말했는데 남편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어요. 그럼 내가 생활비 좀 보태. 돕고 사는 거라며? 생활비 좀 보태봐. 그 말에 완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나중에 아파봐라. 내가 도와주나. 정말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장구 연습에 더 매달렸습니다. 공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장구로 풀었어요. 머릿속에 남편 얼굴을 떠올리며 더 세게, 더 빠르게 쳤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장구를 칠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리해서 그런가 했어요. 파스를 붙이고 계속 연습했죠. 공연이 코앞인데 쉴 수가 없었으니까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다른 팀원들한테는 괜찮다고 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오니 설거지할 그릇이 산더미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세제를 풀고 스펀지를 들었습니다. 접시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손목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풀렸어요.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진 조각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는데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손목을 다른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듣고 부엌에 왔어요.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결국 남편과 함께 응급실로 갔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옷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따라왔죠. 병원비가 아깝다고 투덜거리면서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었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아서 금방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가 제 손목을 살펴보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어요. 차가운 기계 위에 손목을 올려놓으니 더 욱신거렸죠. 잠시 후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손목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셨냐고 물어서 장구를 친다고 대답했어요. 공연 준비하느라 좀 많이 쳤다고요. 의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치셨냐고 물었습니다. 6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시간이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손목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셔서 건초염이 생겼고 인대가 부분 손상된 상태입니다. 깁스를 하셔야 해요. 깁스라니. 놀라서 얼마나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23주는 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말 장구 공연은 결국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의사가 손목에 하얀 깁스를 했어요. 팔뚝 중간까지 올라온 깁스가 묵직하고 답답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깨뜨린 접시 조각들이 그대로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남편은 치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놔뒀나 봅니다. 남편은 TV를 끄고 자러 들어가는 참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깨진 접시 좀 치워달라고.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요. 남편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를 치우라고 했어요. 저는 깁스한 오른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어떻게 치우냐고요?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갔어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와서 궁시렁거리며 접시 조각을 쓸어 담았습니다. 몇 번이나 한숨을 쉬면서요. 다음 날 아침 깁스한 채로 일어나니 모든 게 불편했어요. 세수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머리 빗는 것도. 왼손 하나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칫솔질조차 어색했어요. 그래도 아침은 차려야 했죠. 왼손으로 계란을 깨려니 껍질이 다 들어갔고 프라이팬을 들기도 힘들었어요.
겨우 만든 계란 프라이는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밥상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왼손으로 힘겹게 상을 차리는 저를 보면서도 도울 생각은 없었나 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빨래를 해야 했어요. 빨래통이 이미 가득 차서 넘칠 지경이었거든요. 한 손으로 빨래통을 들어 올리려니 도저히 안 됐습니다. 젖은 빨래가 들어있어서 무거웠죠. 바닥에 놓고 질질 끌어도 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할 수 없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빨래통에 있는 빨래 좀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달라고요.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죠. 당신이 한 손으로 해보라고, 되나 안 되나 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순간 화가 확 올라왔어요. 그래? 안 하면 나도 안 해. 빨래통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더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친구를 만난다며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죠. 10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건 좀 줘. 물소리에 섞여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빨래를 안 해서 수건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알아서 해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왔는데 입고 들어간 옷으로 대충 몸을 닦았나 봅니다.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수건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TV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세탁기 돌려서 쓰라고. 나는 손이 아파서 못한다고 말했죠. 손 아픈 게 무슨 벼슬이야? 벼슬이라니요? 황당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더 투덜거리다가 젖은 옷을 갈아입으러 갔어요. 아마 깨끗한 옷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날 남편은 친구 약속을 취소했어요. 젖은 머리로 나갈 수 없다면서요. 처음으로 불편함을 제대로 느낀 날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 2주는 더 이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해요. 과연 남편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수건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깁스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빨래통은 이미 넘쳐 흘렀고 설거지통에는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싱크대 위에도 더러운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빨래야 그렇다 쳐도 설거지는 정말 답이 없었어요. 깁스한 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왼손으로만 그릇을 씻으려니 미끄러지고 깨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그릇 위에 새 그릇을 쌓아가며 밥을 먹었죠.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깨끗한 옷이 떨어지면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안 입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성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깜짝 놀랐죠. 엄마, 집이 이게 뭐예요? 저는 깁스한 손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손목을 다쳐서 집안일을 못했다고. 지성이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왜 이렇게 놔뒀냐고 물었습니다. 안 해봤겠어? 내 아버지 모르니? 절대 안 해. 지성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 성격을 잘 아니까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거실과 부엌을 청소했어요. 2시간이 넘게 걸렸죠. 그 사이 남편이 들어왔어요.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청소하는 걸 보고도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성이가 일을 마치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안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엄마가 손이 불편해서 집안일 못 하시잖아요. 손 나을 때까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한 번 해주면 계속해야 한다. 난 안 해. 그 말에 지성이는 할 말을 잃었나 봐요. 한숨만 푹 쉬고는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자주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직장 다니는 아들이 매일 올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한 번 해주면 계속해야 한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화를 냈죠.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집안일 해달라고 했냐고. 지금 아프니까 도와달라는 건데 이것도 못 도와주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TV를 끄고 저를 봤어요. 예전 기억 안 나냐고. 자기도 손목 다쳐서 깁스했을 때도 일하러 갔다고. 열이 39도 나도 일하러 갔다고. 그깟 손목 좀 다친 걸로 엄살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깟 손목이라니. 제가 얼마나 아픈지 알기나 한 걸까요? 화가 나서 따졌어요. 그럼 내가 암에 걸려도, 치매에 걸려도 집안일을 시킬 거예요? 해야지. 그게 당신 일이니까.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 집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깁스한 손목이 쑤셨지만 마음이 더 아팠죠.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암에 걸려도 치매에 걸려도 집안일을 하라고.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정말로 내가 죽는 날까지 혼자 모든 걸 해야 하는 거구나. 이번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끝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결심했어요.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고. 일어나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TV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앞으로 쓰레기 봉투 버리는 거 하고 세탁기에 빨래 넣는 건 당신이 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냐고 말했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결정해요. 집안일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TV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고작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한테는 고작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이혼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냐고. 늙은 나이에 이혼해서 어디 가서 살 거냐고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좋아. 내 뜻대로 이혼해 줄게.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린 날이었어요.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죠. 쓰레기 하나, 빨래 하나 때문에 이혼이라니. 남들이 들으면 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쌓인 무시와 외면, 그리고 그게 당신 일이니까라는 그 차가운 말.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고 재산 분할을 논의했어요. 한 달 후 재산 분할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19평짜리 소형 아파트였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새 집에서 첫날을 보낼 때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TV 소리도 투덜거림도 없이 너무 평화로웠죠. 깁스도 풀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손목에 무리를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장구 교실에 가고 싶었지만 다시 다치면 안 되니까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들여다보며 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봐야 80만 원도 안 됐어요.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턱없이 부족죠.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65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요즘 요양보호사 일이 괜찮다고 들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죠. 후회가 밀려왔어요. 집에서 놀 때 장구 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나 따놓을 걸. 그럼 지금 당장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날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2개월이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이론 수업에 실습까지. 젊은 사람들 틈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죠. 휠체어 사용법, 목욕 도와드리기, 응급처치까지. 배울 게 많았어요. 특히 실습할 때 무거운 사람을 부축하는 건 정말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려면 해야 했으니까요. 한 달 후 드디어 요양원 실습을 나갔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건 연습과는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어려웠죠. 그날도 한 할머니를 화장실로 모시고 가는 중이었어요.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워 부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어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할머니를 받쳤죠. 그 순간 손목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손에 힘이 쑥 빠졌습니다. 겨우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는 손목을 부여잡았어요. 또다시 그 끔찍한 통증이 시작됐죠. 그날 오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인대가 다시 늘어났대요. 지난번보다 상태가 더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2개월은 깁스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깁스를 푼 후에도 23개월은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또 깁스라니. 게다가 이번엔 더 오래. 하얀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한 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밥을 차려 먹을 기운도 없었죠. 그날부터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짜장면, 짬뽕, 김밥. 하루 3끼를 다 시켜 먹으니 돈이 엄청 들었어요. 주말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엄마, 또 다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요양보호사 실습 중에 다쳤다고 설명했죠. 아들은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싸준 반찬으로 냉장고도 가득 채웠고요. 청소를 마친 아들이 밥을 차려줬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회사 일도 바쁘다고, 민지는 잘 크고 있다고. 그러다가 아들이 말했어요. 지난주가 아버지 생일이어서 다녀왔다고요. 남편 생일을 깜빡했네요. 이혼했으니 상관없지만
40년을 함께 챙겼던 날이라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기 가서 또 청소했겠네.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집이 깔끔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청소기 돌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 보고 저도 놀랐죠. 뭐라고요? 그 사람이 청소기를 돌린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죠. 저녁을 먹고 나서는 아버지가 직접 식탁도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있을 때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라고 아들이 말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다네요.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 일이니까 내가 안 했지. 지금은 이게 내 일이니까 하는 거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할 수 있었구나. 처음부터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구나. 화가 나면서도 허탈했죠.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손목도 거의 나았어요.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계속 당부했죠. 통장에 남은 돈은 바닥이 났습니다. 배달 음식에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쓰다 보니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포기했어요. 또 손목을 다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기로 했죠. 아이러니하죠. 설거지 때문에 싸워서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게 됐으니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깟 집안일이 뭐라고.